베트남이 공장을 지을 때, 인도가 반도체를 꿈꿀 때, 폴란드가 제조 강국을 선언할 때, 르완다가 아프리카의 기적을 만들려 했을 때, 이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 한국을 똑같이 복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50년간 단 하나의 나라를 해부해 개발도상국의 청사진을 팔아왔습니다. 베트남은 그것을 복사했고, 인도는 응용했으며, 폴란드는 유럽에서 재현하려 했고, 르완다는 아프리카판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교수가 그 이유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세계가 50년간 팔아온 개발 청사진은 사실 한국을 해부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복사할 수 없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배워야 할 나라, 한국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 페레이라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고 MIT 정책대학원에서 개발도상국 산업화 모델을 연구한 지 6년째입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전 브라질 정부에서 산업화 정책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세계은행이 건네준 청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브라질을 바꾸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유를 끝내 찾지 못한 채 공직에서 물러났고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하버드까지 왔습니다. 오늘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실소가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화면에 적힌 제목은 이랬습니다. 세계는 왜 한국을 복사했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는가? 한국이라니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은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아니면 전쟁 영화에 가끔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은 나라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국은 운이 좋았던 나라야. 미국 옆에 붙어서 미국이 키워준 거라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엘리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제 왼쪽에는 인도에서 온 라훌이 앉아 있었습니다. 뭄바이 공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에 온 친구인데 입만 열면 인도의 IT 산업을 자랑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중국에서 온 웨이리가 있었어요. 베이징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모든 대화를 중국의 부상으로 끝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독일에서 온 루카스, 폴란드에서 온 마그다도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렸고 제임스 모리슨 교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는데 눈빛이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25년간 지낸 사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의 수십 개 나라에서 직접 정책을 설계한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는 단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불편할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난 50년간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 팔아온 청사진,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받아들었던 그 청사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강의실 전체에 하나의 지도가 펼쳐졌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수십 개의 나라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 하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라훌이 손을 들었어요. 싱가포르 아닐까요? 작은 나라인데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됐으니까요.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에서 유럽 최강 경제를 만들었으니까요. 왜 이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중국이죠. 40년 만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극적인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교수는 대답이 나올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실 전체를 한번 훑어봤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교수가 원하는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을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교수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어색해졌어요. 웨이리는 입꼬리를 올렸고 라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이요? 그게 왜 나오는 거지?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1960년이라는 숫자가 크게 떴어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7달러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어요. 전쟁으로 국토가 불탔고 먹을 것도 없었으며 공장 하나 변변치 않았습니다. 세계은행 내부에서는 한국을 두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 나라는 원조 없이는 못 산다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몰랐던 숫자였어요. 교수가 다음 화면을 켰습니다. 이번엔 2024년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3,000달러입니다. 60년 만에 500배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속도로 가난에서 벗어난 나라는 없었습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그건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 아닌가요? 냉전 시대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키워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 지원을 받은 나라가 필리핀, 베트남,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왜 한국처럼 되지 못했을까요? 루카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 하나 떴어요. 허허벌판에 용광로가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입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이 사업에 돈을 빌려주길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요. 웨이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었습니까? 교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이 스스로 지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자를 데려오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만들었습니다. 완공 후 포항제철의 품질을 처음 본 세계은행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부터 세계은행이 달라졌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청사진을 줄 때 포항제철 건설 방식을 교과서로 삼기 시작했어요. 새마을 운동의 마을 단위 개발 방식을 개도국 농촌 정책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방식을 인프라 개발의 표준으로 가르쳤어요. 지난 50년간 세계은행이 수십 개 나라에 팔아온 청사진의 원본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두 손으로 받아든 그 청사진. 그 청사진의 원본이 한국이었다는 말인가요?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이 공단을 짓고 인도가 이공계 인재를 키우고 폴란드가 수출 중심 경제를 설계하고 르완다가 마을 단위 개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들고 있던 교과서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배운다. 그런데 교수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청사진을 들고 브라질을 바꾸려 했던 아버지. 그리고 끝내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물러난 아버지. 왜 실패했습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교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가 새 화면을 켰습니다.
동남아시아 지도가 강의실 전면에 크게 펼쳐졌고 베트남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표시됐어요. 교수가 천천히 자리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입니다. 베트남. 한국 모델을 가장 성실하게, 가장 오랫동안 복사한 나라입니다.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베트남은 한국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20년간 전쟁으로 국토가 불탔고 농촌은 무너졌으며 국민은 굶주렸어요. 그런데 1986년 베트남 정부가 도이머이 개혁을 선언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을 따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어요. 수출 중심 경제로 전환, 외국 자본 대규모 유치, 남부 호찌민을 중심으로 공단 조성, 이공계 교육 집중 강화. 한국이 1960년대에 했던 것을 베트남은 1990년대에 그대로 밟았습니다. 순서도 비슷했고 방향도 비슷했어요. 라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성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삼성 스마트폰 공장도 베트남에 있고 애플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베트남의 성장은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990년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 98달러, 2024년 4,300달러. 30년 만에 44배가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합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성장이에요.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다음 말이 반전이라는 것을. 그런데 웨이리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트남 성장은 중국 덕분 아닙니까?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중국 공급망이 베트남 수출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국 모델을 따랐다기보다 그냥 중국 경제권에 편입된 것 아닌가요?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산업 구조를 나란히 비교하는 표가 떴어요. 한국은 1960년대 공단을 지을 때부터 한 가지를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부품을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포항제철에서 철을 만들고 그 철로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한국 기업이 만드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당장은 비싸고 느린 길이었어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완제품을 사다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고통스럽고 먼 길을 선택했어요. 교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공장은 지었지만 부품은 밖에서 가져왔어요. 중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핵심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구조였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이었어요. 외국 기업도 쉽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이유도 땅값이 싸고 인건비가 저렴해서였지 베트남 기업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어요. 지금 베트남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가운데 베트남산이 몇 %인지 아십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핵심 부품 자국 조달률, 베트남 12%, 한국 1970년대 기준 67%.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라훌이 눈을 깜빡였어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의 심장, 두뇌, 핵심은 전부 다른 나라에서 옵니다. 베트남은 조립만 합니다. 삼성이 내일 공장을 인도로 옮기겠다고 결정하면 베트남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공장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뿌리는 복사가 안 된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그건 베트남이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 아닌가요? 한국도 처음엔 조립부터 시작했을 텐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한국도 처음엔 조립부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공장에서도 외국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립을 하면서 동시에 부품 기술을 배우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자를 일본에 보내서 배워오게 하고 외국 기업과 협력할 때도 기술 이전 조건을 반드시 달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했어요. 교수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베트남이 도이머이 개혁을 시작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핵심 부품 자국 조달률이 12%입니다. 35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990년 베트남 핵심 부품 자국 조달률 8%, 2024년 12%, 35년 동안 4% 늘었습니다. 웨이리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거의 그대로네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공단도 있고 수출도 하고 외국 자본도 들어왔으니까요. 숫자도 화려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고 베트남은 남의 뿌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모델을 복사했지만 한국이 되지 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30년 전 브라질에서 공단을 설계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공장은 지었는데 과연 뿌리도 심었을까요? 교수가 다음 화면을 켰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인도 지도가 펼쳐졌어요. 남아시아의 거대한 땅덩어리가 강의실 전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두 번째 나라입니다. 인도. 인구 14억,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공계 졸업생을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라훌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인도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한국 모델에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골라 배웠습니다. 인재 육성이었어요. 한국이 1970년대부터 이공계 교육에 집중 투자해서 기술 인력을 키워낸 것처럼 인도는 IIT, 인도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 가운데 인도 출신 비율 15%,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최고 경영자 전부 인도 출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라훌이 어깨를 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도가 배출한 인재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라훌을 바라보며 교수가 물었어요. 라훌 씨, 인도 반도체 산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라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타타그룹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인도는 곧 반도체 강국이 될 겁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인도가 지금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75%, 대만 20%, 미국 3%, 기타 2%. 인도는 숫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라훌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인도가 반도체를 꿈꾼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이야기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그래프에 인도가 보이지 않을까요? 라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산업화 경로를 비교하는 표가 떴어요. 한국은 인재를 키우면서 동시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인재와 산업이 함께 자랐어요. 포스코에서 철강을 만드는 기술자, 삼성에서 반도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 현대에서 자동차를 설계하는 연구원. 이 사람들이 한국 땅 안에서 일하고 기술을 쌓고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그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어요.
교수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인도는 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웠는데 그 인재들이 인도를 떠났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런던으로, 싱가포르로. 인도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구글을 이끄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인도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능력이 인도 산업을 키우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웨이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도 국내 환경이 나빠서 아닌가요? 인재들이 인도에 있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떠나는 거 아닙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산업을 동시에 키웠어요.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인도는 교육에는 성공했지만 그 인재를 붙잡을 산업을 키우는 데는 절반만 성공했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인도 이공계 졸업생 가운데 인도 국내 제조업 취업 비율 23%, 해외 취업 또는 서비스업 전환 비율 77%.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서 세계에 수출한 겁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라훌이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IT 서비스 산업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인포시스, TCS, 위프로.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 세계 IT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인도 IT 서비스는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IT 서비스와 반도체는 다릅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어요. IT 서비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반도체는 공장이 만들어내는 가치예요. 사람은 이동할 수 있지만 공장은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대체 불가능해진 이유는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장과 기술이 한국 땅에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라훌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인도는 한국 모델의 절반을 배웠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법은 완벽하게 배웠어요. 하지만 그 인재를 자국 산업에 붙잡아두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산업을 한 몸처럼 키웠어요. 인도는 교육과 산업을 따로 키웠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반도체 지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것과 인재를 붙잡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교수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켰어요. 자, 세 번째 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두 개의 지도가 동시에 펼쳐졌어요. 왼쪽엔 유럽의 폴란드, 오른쪽엔 아프리카의 르완다. 전혀 다른 대륙,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나라를 함께 보겠습니다. 폴란드와 르완다. 언뜻 보면 아무 공통점이 없는 두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한국을 교과서로 삼았고, 둘 다 인상적인 성장을 이뤘으며, 둘 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가 먼저 폴란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우등생입니다. 1989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 폴란드는 시장 경제로 전환했어요. 당시 세계은행이 폴란드에 건넨 청사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수출 중심 경제, 외국 자본 유치, 제조업 육성. 한국 모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그것을 충실히 따랐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990년 폴란드 1인당 국민소득 1,700달러, 2024년 21,000달러. 30년 만에 12배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예요.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폴란드 성장은 유럽연합 덕분 아닌가요? 유럽연합 가입 후 엄청난 지원금을 받았고 독일 자본이 대거 들어왔으니까요. 한국 모델을 따랐다기보다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덕분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입니다. 유럽연합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연합에는 폴란드 말고도 수십 개 나라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있고 불가리아도 있고 헝가리도 있어요. 같은 지원을 받았는데
왜 폴란드만 유독 빠르게 성장했을까요? 거기에 한국 모델의 흔적이 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제조업의 힘이었습니다.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먼저 키우겠다는 결정이었어요. 독일 폭스바겐, 한국 LG, 삼성의 공장을 유치하면서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라 그 공장 주변에 부품업체를 키우고 기술 인력을 길러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현재 폴란드 제조업 GDP 비중 23%, 유럽 평균 15%. 제조업 비중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한국과 비슷한 길이었어요. 교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폴란드는 긴급하게 군비를 늘려야 했어요. 그런데 무기를 어디서 샀는지 아십니까? 루카스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아닙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총 계약액 124억 달러. 유럽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아시아의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샀습니다. 루카스의 눈이 커졌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모델을 따라 제조업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만큼은 유럽에 기댔어요. 독일 무기, 미국 무기를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유럽 방산 업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납기 최소 4년.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폴란드가 독립적인 방위 산업을 키우지 않은 결과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겁니다. 결국 6개월 안에 무기를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루카스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르완다 지도가 크게 확대됐어요. 이제 르완다를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한복판의 작은 나라입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100일 동안 80만 명이 학살당한 제노사이드였어요.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그 폐허에서 르완다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을 공부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된 나라. 르완다 정부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직접 배우러 한국에 사람을 보냈고 한국의 이통계 교육 방식을 르완다 교육 시스템에 이식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994년 르완다 1인당 국민소득 140달러, 2024년 1,400달러. 30년 만에 10배가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웨이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성공 아닙니까? 10배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인 성장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비교가 떴어요. 1994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2024년 3만 3천 달러. 르완다가 10배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3배 더 성장했지만 절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1994년 두 나라의 소득 격차는 70배였어요. 2024년엔 23배입니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교수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르완다는 한국의 겉모습을 배웠습니다. 마을 단위 개발, 이공계 교육, 수출 지향 정책. 그런데 2015년 르완다에 위기가 왔습니다. 커피와 차 르완다의 주요 수출품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폭락했어요. 르완다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르완다 정부가 내린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해외 원조에 손을 벌렸습니다. 교수가 강조했어요. 반면 한국은 1997년 IMF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습니다. 227톤, 22억 달러어치의 금이 모였어요.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 스스로 나선 겁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결혼반지를, 돌반지를,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금목걸이를 들고 줄을 선 사람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제조업을 배웠지만 독립적인 방위 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르완다는 한국의 개발 방식을 배웠지만 위기 앞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키우지 못했어요.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전략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한국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교수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지금부터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실패했는지 그 답이 드디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베트남, 인도, 폴란드, 르완다. 네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의실 안.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안 됐을까? 뭐가 달랐을까?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네 나라를 봤습니다. 전부 한국을 공부했고, 전부 한국의 방식을 따랐으며, 전부 인상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하지만 전부 결정적인 순간에 멈췄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1997년이라는 숫자가 크게 떴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아시아 전체를 휩쓸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어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997년 한국 외환 보유고 39억 달러, 당장 갚아야 할 단기 외채 600억 달러. 숫자만 보면 답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회복하는데 최소 5년에서 7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떴어요. 길거리에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실업자들이 줄을 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반지를 뺏어 가져온 사람,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가져온 사람,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금목걸이를 가져온 사람.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섰어요.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방송에서 호소하자 국민이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 227톤, 당시 가치 22억 달러. 왜 이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227톤이요? 그게 정말입니까? 국민이 자기 금을 나라에 그냥 줬다는 겁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준 겁니다. 나라가 어렵다는 말에 국민이 움직였어요. 결혼반지는 부부에게 얼마나 소중한 물건입니까? 돌반지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담긴 물건이에요.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라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국 국민은 그런 선택을 한 겁니까?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게 오늘 강의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결과가 떴어요. IMF 예상 한국 경제 회복 기간 5년에서 7년, 실제 한국 경제 회복 기간 2년, IMF 프로그램 졸업까지 걸린 시간 역대 최단 기록. 전문가들이 7년이라고 했는데 2년 만에 털고 일어났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태국은 IMF 지원을 받고 10년 넘게 휘청거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번져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졌어요.
말레이시아는 그나마 빠른 편이었는데도 회복에 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만 2년 만에 일어섰어요. 교수가 잠시 멈추더니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이 경제정책을 더 잘 짜서일까요? IMF 조건을 더 잘 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어요. 나라가 어렵다는 말에 국민이 금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브라질도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1990년대 초 브라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하루에 물가가 오를 정도였어요. 그때 브라질 국민이 금을 들고 줄을 섰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2020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입니다. 전 세계 공장이 멈췄어요. 중국이 봉쇄됐고 유럽 공장들이 문을 닫았으며 미국 생산 라인이 중단됐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마스크를 쓴 노동자들이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 작업자 전원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 두기, 발열 체크. 하지만 공정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2교대를 3교대로 늘렸고 식사 시간을 분산시켰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라인만 잠깐 소독하고 바로 재개했어요. 전 세계가 멈춘 사이에 한국은 오히려 납기를 앞당겼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공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복사할 수 없는 것의 정체입니다. 화면에 두 문장이 떴어요. 공장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은 지을 수 없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베트남은 공장을 지었지만 위기가 오자 외국 자본에 기댔습니다. 인도는 인재를 키웠지만 그 인재들이 위기의 나라를 떠났어요. 폴란드는 제조업을 키웠지만 안보 위기가 오자 남의 나라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르완다는 개발 방식을 배웠지만 경제 위기가 오자 해외 원조에 손을 벌렸어요. 전부 전략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국민이 스스로 뭉치는 그 힘은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받아든 세계은행의 청사진에는 그 힘이 적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힘은 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세계가 한국을 복사하려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진짜 이유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것을 한국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가 새 화면을 켰습니다. 이번엔 세계 지도 전체가 펼쳐졌어요. 수십 개의 나라가 한국을 향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살표가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한국을 복사하려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달라진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복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웨이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건 좀 과장 아닙니까?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 인구의 30분의 1도 안 돼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쓰는 스마트폰 안에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메모리의 75%가 한국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유럽에서 프리미엄 전기차를 탄다면 그 배터리의 8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못 쓰게 된 유럽이 다른 나라. 천연가스를 배로 실어 나르려면 그 배의 82%를 한국이 만들어요.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체할 수 없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챗GPT, 구글 제미나이. 이런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것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칩입니다. 그런데 그 칩이 혼자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메모리를 HBM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기억력이에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HBM 세계 시장 점유율, 한국 92%. 교수가 강조했어요. 엔비디아 칩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국 메모리가 없으면 그냥 비싼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구글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전부 한국 메모리 없이는 작동이 안 돼요. 라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92%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법에 52조 원을 쏟아부으며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니까요. 교수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새로 나오는 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될 거예요. 전기차의 심장이 배터리인데 중국이 전체 시장에서는 1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화면에 자동차 브랜드별 배터리 공급사가 떴습니다. 포르쉐, 벤츠, BMW, 테슬라 고급 모델 아우디. 전부 한국 배터리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웨이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왜 중국 배터리가 더 싼데 프리미엄 차에는 안 쓰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 때문이에요. 2023년 기준 유럽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 차량이 47건, 한국산 배터리 차량이 3건이었습니다. 포르쉐를 타고 가다 차에 불이 나면 브랜드 이미지가 끝장납니다. 그러니 비싸도 한국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가 미국 우방국에서 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국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국은 됩니다. 그래서 LG, 삼성 SDI, SK온이 미국에 공장을 줄줄이 짓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장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입니다.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방산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아까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샀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바꿨어요. 좋습니다. 방산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는 긴급하게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에게 물었어요. 전차 200대, 자주포 200문, 전투기 50대 줄 수 있냐고요. 유럽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최소 4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생산 라인이 없어요. 유럽은 오랜 평화에 익숙해져서 무기 생산 라인 자체를 줄여놨던 겁니다. 교수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니까요. 한국과 북한은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무기 생산 라인을 풀가동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한국에 물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냐고요. 한국의 대답은 내년부터 납품 시작할 수 있습니다였어요. 계약 후 4개월 만에 첫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총 계약액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 역대 한국 방산 수출 최대 규모였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에요. 화면에 유럽 지도가 떴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영국. 전부 한국 무기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럽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첫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둘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셋째,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3번째 이유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교수가 강조했어요.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멈춘 코로나 상황에서도 납기를 앞당긴 나라. 계약서에 없는 마스크를 배 안에 실어보낸 나라.
그 신뢰가 필리핀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로 퍼졌고 이제 유럽까지 건너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수가 조선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조선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못 쓰게 된 유럽이 다른 나라 천연가스를 배로 실어 나르려면 특수 선박이 필요합니다. 영하 163도에서 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며 운반하는 LNG 운반선이에요.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LNG 운반선 세계 시장 점유율 한국 82%, 중국 12%, 일본 3%. 중국이 10년 넘게 따라 하려 했지만 품질 문제로 번번이 인도가 거부됐어요. 카타르는 중국 대신 한국에 백척을 발주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들을 적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HBM 92%, 프리미엄 배터리 80%, LNG 운반선 82%.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선명하게 보였어요.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한국 메모리 없이는 멈춥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산업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멈춥니다. 유럽 에너지 운송은 한국 선박 없이는 멈춥니다. 동유럽 안보는 한국 무기 없이는 흔들립니다. 이게 대체 불가능의 의미입니다. 웨이리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구 5천만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가 천천히 웃었어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강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껐고 강의실에는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150명의 학생이 전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의실 전체가 울렸어요. 저는 손을 마주쳤지만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 둘자리를 떠났습니다. 웨이리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평소에 중국의 부상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친구였는데 오늘만큼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라훌은 저한테 다가와 짧게 말했어요. 많이 생각하게 됐어. 그리고 나갔습니다. 루카스는 노트를 꽉 쥔 채로 복도로 사라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강의실 안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필기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HBM 92%, 프리미엄 배터리 80%, LNG 운반선 82%, IMF 2년 만에 졸업, 금 227톤, 코로나에도 멈추지 않은 공장.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들 아래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적어놓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브라질은 안 됐을까?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세계은행이 건네준 청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브라질을 바꾸려 했던 사람. 포항제철을 모델로 브라질 북동부에 제철소를 짓고 새마을 운동을 참고해서 농촌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수출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 했던 사람. 그리고 끝내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난 사람. 아버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략은 맞았어요. 청사진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브라질은 지금 새벽이었지만 아버지는 바로 받았습니다. 잠을 못 주무셨던 것 같았어요. 아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오늘 강의에서 이상한 걸 들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30년 전 들고 오셨던 그 청사진, 그게 어디서 왔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한국에서 온 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일할 때 한국 사례를 정말 많이 공부했어. 포항제철,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그걸 브라질에 이식하려고 했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아버지? 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30년 동안 그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 처음엔 정치 탓을 했어. 그 다음엔 자본이 부족해서라고 했지.
나중엔 기술이 없어서라고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브라질이 위기가 왔을 때 국민이 금을 들고 줄을 선 적이 있었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 번도 없었지.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답이라는 걸 저도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교수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공장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오늘 들었니?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150년 전 서양 열강이 밀려왔을 때 굴복을 거부한 나라. 강대국 앞에서도 먼저 사과하라고 버텼던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단 기간의 산업화를 이뤄낸 나라. IMF 위기 앞에서 금을 들고 줄을 선 나라. 코로나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을 때도 공장을 멈추지 않은 나라.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50년 동안 켜켜이 쌓인 것이었어요. 아버지, 한국이 위대한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전략도 아니었고요. 위기가 올 때마다 굴복하는 대신 뭉쳐서 싸웠던 역사가 국민의 몸속에 새겨진 겁니다. 그게 15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걸 복사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거구나. 청사진은 복사했는데 그 안에 담긴 힘은 복사를 못했으니.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교수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복사는 못합니다. 하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그 힘을 어떻게 썼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 단기 이익보다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게 전략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나, 너는 그걸 브라질에 가져올 수 있겠니?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쉬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150년이 걸린 것을 하루아침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노력할게요,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텅 빈 강의실, 교수가 서 있던 단상, 그리고 이제는 꺼진 화면. 그 화면에 마지막으로 떠있던 문장이 기억났어요. 복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나서면서 한 가지를 다짐했어요. 오늘 이 강의실에서 들은 이야기들,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브라질도, 이 세상의 모든 작은 나라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보스턴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내일은 더 많이 공부해야 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한국은 강대국을 이긴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 힘은 150년 동안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